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잇따라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과 이집트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자 상승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40 지수는 1.08%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집트 정부가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급 우려가 점차 완화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74% 내린 87.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자국에 투자할 책임이 있다며 투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재계가 원하는 법인세 인하 등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신용이 61억 달러 증가했다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증가액 20억 2천만 달러와 이번 예상치 24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뉴욕이나 워싱턴 DC 등 대도시와는 달리 소도시나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부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샌드위치의 김종훈 선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M&A 관련 호재가 미국 시장에서 나왔고요. 소비자 신용 등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집트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큰 몫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예, 뉴욕 증시는 기업 인수 합병 소식과 이집트 정정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69.48포인트 오른 12,161을 기록했고요. 이는 2년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8포인트 오른 1,319를 기록했고 나스닥도 14.69포인트 오른 2,783을 기록하면서 S&P도 2년 6개월, 나스닥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 개장 전부터 M&A 관련 호재가 계속해서 나왔고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M&A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뉴욕 증시는 M&A가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의 전자장비 부품 업체인 다나워가 진단시약 장비 전문 업체 베크만 쿨터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비용은 58억 달러로 베크만 한 주당 83.5달러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이 가격은 지난 4일 베크만 종가보다 11% 높은 그런 가격이고요. 아메리칸 온라인이 미 인터넷 뉴스 1위 업체인 허핑턴 포스트를 인수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3억 1,500만 달러, 하나로 3,490억 원입니다. 아메리칸 온라인이 막강한 트래픽을 자랑하는 허핑턴 포스트를 인수하면서 온라인 뉴스 사업 회사에 미래를 걸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해양 석유 개발 업체인 엔스코는 프라이드 인터내셔널 지분 62%를 73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이날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에 따라 엔스코는 세계 2위 해양 석유 개발 업체로 도약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웨스코 파이낸셜 잔여 지분 19.9%를 모두 인수해 지분 전체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시장에서는 M&A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베크만 주가는 9.9% 폭등하고 프라이드와 웨스코 주가도 각각 16%, 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했거든요. 어떻게 나왔죠? 예, 두 기업이 있었는데요. 로우스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주당 1.17달러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88센트로 집계된 사전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이고요. 또한 로스가 지분 90%를 보유한 보험사 CNA 파이낸셜이 다음 달 2일 주당 10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혀서 로스 주가에 호재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미 하스브로 같은 경우는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은 99센트로 전년 대비 1.09달러
보다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그 전문가 예상치인 92센트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거래 3개월째 늘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예. 그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용이 61억 달러 증가했다고 FRB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증가액 20억 2천만 달러와 예상치 24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증가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은 신용카드 채무, 즉 회전 신용과 자동차 대출, 학자금 등 비회전 신용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3개월 연속 상승한 결과 지난해 12월 2조 4,1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면서 소비자 신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비 등 회전 신용은 23억 달러가 증가해서 2008년 8월 이후 첫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소비자들이 지난 홀리데이 시즌에 소비를 늘리고 상당수는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걸로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친기업적인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미국 기업들, 미국 자국의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정부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약해 볼까요? 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그 미 상공회의소 행사에 참가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법인세 감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독려했는데요. 이날 연설을 통해서 지금이 미국에 투자할 시기라고 말하고 미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줄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편하게 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즉 투자를 독려하는 책찍과 함께 당근 함께 제시한 셈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재계와 등을 돌리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의 화해 움직임을 보인 것이 일단 이번 그 뉴욕 증시의 사자를 이끌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유럽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니까 그럼 괜찮았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세가 나왔고요. 유럽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유럽 증시가 5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주요국 주가가 올랐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53포인트 올라서 6,051을 기록해 6,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프랑스는 43.59포인트 오른 4,090, 독일 같은 경우는 67포인트 오른 7,283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기업 실적 개선과 전망 상향이 이어지며 투자 심리를 부추겼고요. 뉴욕 증시 상승세와 이집트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은행주가 일제히 오르며 주가 상승에 앞장섰는데요. 대부분 1에서 한 4%대로 은행주들이 상승을 했고, 또한 구리 가격이 수급 우려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자원개발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웨스트라다, 랜드골드 등이 2에서 3%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의료업체인 아디다스가 올해 실적 성장 전망을 하면서 3.46% 올랐고요. 태양광 업체인 솔라월드는 2010년 회계연도 매출액이 29% 급증했다는 소식에 7.5%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ECB 유럽중앙은행이 유럽 지역 국채 매입을 중단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2주째 지금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 그 유럽중앙은행이 2주째 국채 매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로존 지역의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CB는 7일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주 국채 매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2주 연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인데, 현재 ECB의 국채 매입 중단은 중앙은행이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가 지난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내놓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 바가 있었지만 1%로 동결하면서 일단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톤을 낮추는 모습이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인플레 우려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럽적 상황이랑은 약간 먼 곳이죠. 이집트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집트에서 국채 입찰을 했는데 이 소요 사태와는 또 무관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2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집트 정부가 실시한 국채 입찰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규모는 25억 달러로 그 기존의 그 목표를 정했던 150억 달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단 어쨌든 그 10.97%의 91일물이 낙찰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재 그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입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를 비롯한 상품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꽤 내렸거든요. 1% 넘게 밀렸죠? 예. 그 3월 인도분 그 텍사스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 배럴당 1.55달러, 1.74% 빠진 87.48달러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로 3거래일째 하락하면서 1월 2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집트 시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이 하락 모멘텀이 됐고요. 안전자산 선호 무드가 가시면서 금값도 이틀째 소폭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전날 대비 온스당 80센트, 0.1% 내린 1348.2달러로 거래를 마쳤고요. 미달러와 달러 인덱스는 78.04로 전날 대비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달러와는 3일째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지점의 안동우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민주화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 정부는 추가 개혁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시위대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광장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민주화 시위가 2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선거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는 등 개혁 조치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사건들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집트 검찰도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강요 3명과 집권당 고위 인사 1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또 공무원 급여를 1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집트 정부와 무슬림 형제당 등 야권은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4.6 청년 운동 등 타흐리리 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는 2주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은행 업무가 재개되는 등 일상생활은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도 13일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3시간 단축했습니다. 이집트 소요 사태가 진정되면서 이집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점점 정상화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업체들은 시위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집트 소요 사태가 진전 국면을 보이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속속 정상 근무에 들어가고 공장도 재가동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트라 카이로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에 따르면 동일방직 원사공장, 마이다스 직물공장, 텍스캠 이집트 등 현지에 진출한 섬유류 공장은 90에서 100% 가동 중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던 LG전자 이스마일리아 TV 생산 공장도 공장을 재가동했습니다. LG전자의 한국 조재원 12명은 모두 출근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역업체인 한산실업은 잔류 인원이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이로 KBC도 본사 파견 직원 3명을 포함한 9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요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확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현지 업체들은 사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코트라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런던 법정에서 열립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신병을 넘기라는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심리가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심리는 런던 벨마쉬 치안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심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스웨덴 수사 당국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어산지를 적극 변호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의 신병을 스웨덴에 인도할 경우 미국의 부당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어산지가 스웨덴으로 송환될 경우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최악의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어산지가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 당국 역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어산지 측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번 심리가 끝나더라도 심리를 담당한 호워드 리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수주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판결에 대한 어산지 측과 스웨덴 당국이 상급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법정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지대 힌두교 사원의 영유권을 둘러싼 캄보디아와 태국의 교전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교전에 캄보디아가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과 태국 정부 측은 산발적으로 벌어졌던 교전이 잠시 중단됐으나 다시 소규모 교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도 사원 인근에서 다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으로 이틀 동안 태국에서 2명, 캄보디아에서 3명이 숨지고 양국 국경지대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교전으로 사상자가 늘어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전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과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태국의 공격적 행위로 인근 지역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보리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양측의 충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도 외무장관을 급파해 양국 외무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최대 야당이 전국적 총파업을 주도한 가운데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위대와 무장 경찰들이 대치하는 등 나라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과 정부의 신공항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과 시위가 계속되면서 나라 전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도 다카에서는 모든 상점과 공장, 학교들이 문을 닫은 것은 물론 주요 도로에도 인적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수천 명의 시위 진압 경찰들이 시내 곳곳에 배치돼 순찰 활동을 벌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전날 최소 10대의 버스가 불에 타고 다카 대학에서 폭발물이 터져 2명이 부상당하는 등 시위가 격화됐으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 야당 방글라데시 민족주의자당의 당사는 이미 물대포 등으로 무장한 경찰들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민족주의자당 관계자들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 5명이 전날 시위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라고 현지 경찰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파업 사태는 지난달 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2만여 명의 지역민들이 이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자당은 최근 수개월간 두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활용해 반정부 기치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영국 총리의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수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는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의 발언으로 영국에서 무슬림들의 사회통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가디언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국제안보회의에서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영국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무슬림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머런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당장 보수 자민연립정부 안에서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망했습니다.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연립정부 내부의 갈등은 지난해 런던의 무슬림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던 와르시 의장의 계획이 보수당 간부들의 반발로 무산됐을 때도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와르시 의장은 지난달 레스터 대학의 연설에서 이슬람 혐오증이 영국 중상층까지 물들이기 시작해 이로 인해 폭력이 양산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무슬림 단체들은 캐머런 총리가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이 극우 단체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캐머런 총리의 발언은 극우 단체인 영국 수호 동맹이 영국 루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날에 이루어져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남부수단의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98.8%의 찬성으로 남부수단은 유엔의 193번째 독립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남부수단 국민투표위원회는 지난달 시행한 투표의 최종 개표 결과 남부수단인의 98.83%가 국리 독립에 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표 결과에 따르면 1.17%만이 분리 독립에 반대했습니다.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남부수단의 분리 독립을 결정지은 국민투표의 결과를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은 국영TV를 통해 투표 결과는 남부 수단인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은 남부 수단은 분리 독립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남과 북의 협력을 도모하고 상호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독교와 민간 신앙을 따르는 국민이 다수인 남부 수단은 아랍계가 지배하는 수단으로부터 오는 7월 분리 독립됩니다. 유엔 가입 시에는 193번째 회원국이 될 전망입니다. 이란 정부가 이슬람 혁명 32주년 기념일을 앞둔 가운데 음속보다 3배 빠른 탄도미사일을 대량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사거리가 300km인 페르시안 걸프라는 이름의 미사일을 대량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파리 총사령관은 또한 이 미사일은 음속보다 3배 이상 빠르며 적의 탐지기에 잘 적발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전했습니다.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인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는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따르는 새 미사일은 탄두에 650kg의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슬람 혁명 32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이란은 매년 혁명 기념일을 전후해 자국의 핵 능력이나 각종 무기의 성능을 대내외에 과시해왔습니다. 한편 마무드 아마드네자드 대통령은 내년 3월까지 이란이 자체 제작한 인공위성들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자체 개발한 위성이라며 라사드, 파즈르, 자파르, 아미르 카비르 1 등 4개 종류의 인공위성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2009년 2월 자국 기술을 제조한 첫 인공위성 오미드호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민적 영웅인 F1 드라이버 로베르토 쿠비차 선수가 레이스 도중 사고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쿠비차 선수의 2011년 시즌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1 그랑프리 드라이버인 로베르토 쿠비차가 오른손을 심하게 다쳐 2011년 시즌 출전이 불투명해졌다고 F1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랠리에 출전한 쿠비차는 레이스 도중 펜스에 부딪히는 사고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7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에 특히 심한 상처를 입은 쿠비차의 수술 집도인은 일주일 정도 지나봐야 수술이 잘 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오른손을 완전히 자유롭게 쓰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에도 같은 부위를 다쳤던 쿠비차는 지난 시즌 종합 8위에 올랐으며 10월 한국 대회에서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F1 레이스 도중 사고 사례로는 2009년 7월 헝가리 F1 대회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펠리 파마사가 2010 시즌에 바로 복귀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일반 랠리 경주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안전성이나 보호 장비들이 F1 대회와 비교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체조하는 개구리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헝가리에 있는 한 주택의 정원에서 줄타기를 하는 개구리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개구리는 지상으로부터 2m 위에서 처진 줄을 움켜쥐고 있는데요. 아마추어 사진작가 베로니카 리나르셔는 우연히 물과키가 달린 다리로 힘겹게 줄을 잡고 건너는 개구리를 보게 됐고 이러한 개구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줄에 매달려 있는 개구리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베로니카는 이 개구리가 음식을 잡으려고 뛰어든 것 같다며 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개구리를 손으로 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매일 마라톤 풀코스를 뛴 강철 사나이가 탄생했습니다. 1년 동안 뛴 거리를 합하면 미국을 약 3번 정도 횡단한 거리와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벨기에 출신 남성 스테판 엥겔스. 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65일 연속 마라톤 완주에 성공해 기네스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2009년 당시 65세의 일본 구시다 아키노리가 세운 52일 연속인데요. 엥겔스는 세계 각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며 매일 마라톤 코스로 완주해 마라톤맨이라는 별명마저 얻었습니다. 그는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를 뛰며 1년간 총 15,400여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그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 최고 기록은 2시간 56분인데요. 엥겔스의 이번 365일 연속 마라톤 완주는 두 번째 시도 만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약 2년 전에도 365일 연속 마라톤에 도전했지만 18일째 다리를 다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엥겔스는 완주 후 시속 10km 속도로 뛰며 느린 페이스를 유지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기록을 세운 그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강의를 하고 책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세계 각국 여성들의 평균 얼굴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의 실험 심리학자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페이스 리서치는 최근 전 세계 여성들의 평균 얼굴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인상,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 자료를 담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합성해 평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성들의 평균 얼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평균 이미지가 생성돼 본인의 얼굴이 평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다양한데요. 성형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 다들 비슷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오토바이를 운전한다? 그것도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하는데요. 겁없는 용감한 소녀의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4살짜리 어린 소녀가 모터사이클을 몰고 고속으로 달리는 모습이 촬영돼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팔을 뻗어 핸들을 잡고 있는 소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요. 고개를 돌려 촬영자를 바라보는 여유도 보입니다. 표정도 밝은 것이 한두 번 운전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촬영된 이 동영상엔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뒤에 타고 있으며 오토바이 속도도 시속 100km에 달했습니다.
멋있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어린 딸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맡기다니 이 아빠도 여간 용감한 아빠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른바 문명 세계와 접촉한 적이 없는 부족들의 수는 전 세계 100개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중 한 부족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공개한 곳은 원시 부족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서바이벌 인터내셔널. 브라질 아마존의 정글에 살고 있는 이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부족원들의 표정을 보면 선회하는 항공기의 모습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한 모양입니다. 비접촉 부족들은 자원이 풍부한 곳에 살며 부족과 이웃을 제외한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발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여러 나라 정부들은 원시 부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진 공개를 통해 그런 공식 입장을 반박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무거운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다 병을 얻은 웨이터가 산재를 이유로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명한 레스토랑 감자튀김 왕궁에서 웨이터로 일한 한 남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 노동법원으로부터 무거운 쟁반을 매일 든 게 산재 원인이 됐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법원은 레스토랑 측에 산재 배상금으로 12만 페소,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이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6년인데요. 그는 매일 1층 주방에서 2층으로 무거운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음식을 가득 얻은 쟁반의 무게는 10kg을 훌쩍 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수십 차례 10kg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다 결국 그는 허리 디스크를 얻었고 쟁반만 보면 불안을 느끼는 정신적 질환까지 겪게 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노동법원에 소송을 내고 산재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환율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원화 절상 압박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가 7월부터 삼성 꼬리표를 뗍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오는 6월 만기인 삼성텔스코와의 상표 및 로고 사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비판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금융감독당국의 후순위채 발행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이 때한이 환율 이야기, 그것도 우리나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미국 재무부가 이제 최근에 의회에 제출한 이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원화 절상 압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이 미국 행정부가 이 위안화 문제를 놓고 좀 중국과 기싸움에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자 꽝 대신 닭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를 좀 다음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닌가, 또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좀 우리나라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관측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보통 매년 2차례 이제 의회에 환율 정책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대외 정책의 뭐 기초 자료로 쓰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좀 단순 평가에 그치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개입 규모까지 아주 상세히 기술을 하고요. 또 환율의 유연성 확대, 또 개입 자제까지 촉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요, 우리 경제의 회복 강도나 또 외환 보유액 증가, 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좀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 개입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원화 가치가 현재 저평가됐기 때문에 좀 시장 개입을 자제하라는 이 미국 정부의 무언의 압력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한국은 시장 경제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이 금융위기 이후 원화의 대폭적인 평가 절하를 막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개입을 했고, 또 2009년 이후로는 이 반대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였다면서 양방향 개입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외환 당국은 겉으로는 이 대수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심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요, 이 중국에 대한 압력 수위를 미국이 높이기 위해서 이 주변국에도 좀 강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의 관계자 역시 한국이 환율 조작국도 아니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대부분의 나라가 하는 것이다라고 반론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어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내용을 또 발표를 했는데 한 달 새 43억 달러 규모 가까이가 늘어났거든요. 굳이 이렇게 이 외국의 이 욕을 먹어서면서까지 이렇게 환율을 뭐 조정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외환 보유액을 늘려나가는지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연 이제 외환 보유액을 얼마나 늘려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뭐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으로서는 좀 외환 보유액을 좀 적정 규모까지 높여야 된다라는 선에는 일단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준비해 놓은 표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요,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이제 1월 말 기준으로 2,9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3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2008년에 2천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 불과 한 2년 정도 만에 거의 1,000억 불 가까이 늘어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한편으로서는 이제 외환 보유액의 적정성 규모에 대한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뜩이나 이제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좀 거시기 정책의 이 궤도 수정, 즉 환율 절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외국의 비판을 무릅쓰며까지 보유액을 늘려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주요국들의 외환 보유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대만, 인도에 이어서 한 5, 6위권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연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많다면은 많은 규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만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저기 나온 나라들 대부분이 우리보다 굉장히 경제 사이즈 규모가 큰 국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굉장히 지금 속내가 복잡합니다. 사실 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적정 규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뭐 많다, 적다, 특히 많다 쪽에 뭐 좀 포커스를 맞추다가도요, 막상이 뭐 10년에 한 번이든 뭐 5년에 한 번이든 일단 위기가 오고 나면은 아무리 많은 외환 보유액이라도 결국은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 보험 장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3천억 달러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뭐 논의가 뭐 좀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3천억 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외환 보유액을 쌓아놨지만 현재로서는 뭐 선진국들의 이 평가 절상 요구 수위가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어느 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또 외평채 발행으로 이제 보유액을 늘리면은 이 미국 국채 금리와 이 외평채 금리만큼의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환 보유액을 달러를 쌓으면 쌓을수록 좀 손해를 보는 그런 또 아이러니한 상황도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외환 보유액 급등이 물가 급등과 동반해서 또 일어나고 있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결국은 이 거시 정책, 환율 정책에 대한 좀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형 마트죠. 홈플러스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앞에 삼성이라는 글자를 많이 보셨는데 이게 앞으로는 또 볼 수 없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이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에서 이제 이름 앞에 부른 삼성이란 꼬리표가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요, 이 6월로 만기가 되는 이 삼성물산과 이 삼성 테스코 간의 이 삼성 상표와 로고 사용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네네. 최근에 이제 삼성 테스코 측에도 통보를 했다, 그렇게 밝혔고요. 향후 이제 삼성 테스코 이사회에서 계약 중지를 확정을 하면은 삼성 테스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홈플러스 이제 할인점 외벽에 붙어 있는 이 삼성이라는 마크를 오는 7월부터는 전부 떼어내야 됩니다. 네네. 원래 이제 홈플러스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이 삼성물산의 과거 유통 부문에서 이제 만든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만 해도 이제 삼성에서 유통 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백화점은 삼성플라자, 이 할인점은 삼성 테스코에서 홈플러스 이렇게 해서 네네. 좀 양강 체제로서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99년도죠. 당시 이제 영국의 글로벌 유통기업인 이 테스코가 지분 51%를 인수를 해서 이 삼성물산과 합작 회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네네. 삼성이 그 뒤로 지금 유통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발을 빼면서 이 삼성 테스코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분을 이제 테스코 쪽에다가 팔아왔는데요. 현재 지금 테스코 지분이 94.68%에 달하고 네네. 삼성 지분은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값 정도밖에 현재 남아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네. 뭐 홈플러스 입장에서도 뭐 현재 홈플러스 자체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뭐 삼성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에서도 앞으로 뭐 유통업에 큰 뜻이 없는데 뭐 굳이 삼성 테스코에 뭐 이름을 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네네.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좀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좀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삼성 테스코 현재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뭐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삼성물산에 로열티 비용 한 24억 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뭐 이 비용도 뭐 많지는 않은 비용이지만 이 비용도 아끼고, 또 앞으로 이제 명목상 사업 파트너인 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좀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는 합작 관계 자체를 좀 청산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 연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여부가 조만간 또 판가름이 납니다. 또 어떻게 전망되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올 3월 말로 이제 한시 적용되는 이 총부채 상환 비율, 이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가 아마도 이르면은 이달 말, 또 늦어도 다음 달 초면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요, 이 최근에 전세난은 상당 부분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지 않고 눌러앉아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전세 대책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기보다는 좀 함께 패키지로 내놔야만은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이 결국에 이제 DTI 이 규제와 또 아파트 거래량 증감, 또 이에 따른 전세난 해소 및 심화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결국은 이 매매와 전세를 아우르는 좀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좀 언급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뭐 아직까지 확정이 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 DTI 규제 완화 방침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좀 전세 수요를 매매로 분산을 시켜서 이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무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자가 이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네네. 경우 이 DTI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네. 규제 자체를 없앤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런 규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 스며들기보다는 일종의 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 네.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좀 시장의 온기가, 특히 이제 매매 시장에서는 완벽히 뭐 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이것을 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좀 방친 것인데, 앞으로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또 금융당국과 어떻게 협의를 해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제 베스트셀러죠. 장하준 교수의 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이 책에 대해서 전경련 산하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이 정면으로 비판에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서 뭐 대중적인 스타라고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또 한나라당에서까지 장 교수의 이론에 뭐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네네. 상황에서 이
전경련 산하연구원이 좀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데 대해서 그만큼 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한경련은 이 어제 보고서에서 이 장 교수는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은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좀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연구원은 장 교수의 논리대로 이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이 취업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기 실업자의 비중을 높여서 결국은 이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장 교수의 논리 자체가 조금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전경련 산하연구원인 만큼 좀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좀 이런 좀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시장 경제 자체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깊이 있는 또 그런 체계적인 논리인 만큼 좀 앞으로 좀 어떻게 그 논리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화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저축은행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도 상당한 힘을 쏟고 있기는 한데 많이 어려워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축은행 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지금 삼화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좀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예금 유치도 어렵고 특히 이제 후순위채 발행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축은행들의 이 자금 조달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융계에 따르면은요, 지금 설 연휴 직전에 이 영남저축은행이 1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지금 연금리 한 8%라고를 8% 수준으로 이 후순위채를 발행을 했는데 마감 결과 절반 규모인 50억 원 발행에 그쳤습니다. 이 저축은행권에서는 하지만 이것조차도 그나마 지금 선전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발행 자체에 나서지 못한 것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만기에 돌아오는 올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규모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를 합해 보면은 한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한 3% 미만 수준, 한 2.8%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규모입니다. 전체 3%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뭐 시장 심리가 싸늘하게 식은 만큼 이 상당수 후순위채는 지금 뭐 차환 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만큼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후순위채 발행이 어렵다 보면은 그만큼 아무래도 뭐 저축은행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뭐 예금 유치나 다른 식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결국 당분간 저축은행의 자금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더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1577-7451로 연락을 주셔도 관련 정보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센정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